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 가끔 들으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오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 싶지만 미국의 금리가 돌고 돌다가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까지 들어 올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등 여러 금융기관들이 취급하는 다양한 대출금리들 요즘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기왕 대출금리 이야기 나온 김에 대출을 잘 받는 요령 이런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1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뉴스 브리핑 마치고 에셋플러스 운용으로 출근하시는 김지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결정을 한국은행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1년에 뭐 한 10번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결정을 하는데 미국도 똑같은 회의가 있죠. FOMC,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라고. 예, 미국은 8번 1년에 FOMC 회의를 하는데요. 예.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새벽이죠. 그러니까 저희로 보면 오늘 새벽에 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동결이 나왔고요. 사실상 금리를 움직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만 이제 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발언들에 좀 주목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0에서 0.25 사실상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제로금리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유지한다는 거고. 지난해 3월에 이제 1에서 1.25에서 막 방금 전에 말씀하신 0에서 0.25로 내린 이후에 8번째 연속 동결 상태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 주목한 상태인데 연준은 2% 이상의 고물가를 장기간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해 보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한다는 얘기는 기준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는 FOMC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가를 잡는 게 당 1번의 목표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얘기는 돈이 좀 풀리고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냥 좀 놔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놔주겠다. 네네, 뭐 그런 얘기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는 반응을 했고요. 그 외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들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지만 최근에 원만한 회복 속도로 경제활동과 고용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종전에 없던 문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회복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인정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약간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 정도에선 우리가 금리 카드를 꺼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좀 놔두고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업자들 집에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이 정도 경기 풀린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 네네. 앞으로도 계속 금리는 올리지 않고 예.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계속 참고 기다려보겠다는 네. 얘기를 한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 할 걸로 대강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이제 시장에서는 다른 좀 선물이 좀 없나? 이제 국채금리가 막 위로 올라가니까 네네네. 국채금리 올라가는 걸 좀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일도 좀 연준이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는데 그건 없었나 봐요. 그 선물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급하게 오르면 예.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로 과거로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거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장기 국고채는 직접 사들여 버리고 예. 단기 국고채는 팔아서, 그러니까 예. 반대로 얘기하면 단기 국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장기 국고채를 일부러 사주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일종의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나나 가격 자꾸 올라가고 사과값은 폭락하면 네네. 정부가 창고 열어서 바나나는 풀고 그렇습니다. 그거 판 돈으로 자꾸 사과 사주는 사드리고. 거죠. 그러면 사과값은 안정되니까. 그 얘기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돈은 쓴 건 없는데 국고채 금리가 좀 안정됐네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금리 수준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증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언젠가는 분명히 이 돈을 푸는 건 줄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랑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가서 엄마가 곧 있으면 집에 가자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눈치를 싹 보고 있는데 엄마가 야 저거 한 번만 더 타고 와 그러니까 예 하고 타러 가는 거죠. 그런 분위기다 지금. 예, 지금 딱 그겁니다. 물가가 자꾸 오르고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 이거 이제 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 불안한데 이 걱정에 대해서 아직은 안 올릴 거야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 네네.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렇군요.
이제 미국은 얼마쯤 되면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코로나 긴급 자금 뭐 풀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미 국회에선 승인이 났으니까요. 대규모의 이제 지원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요. 1조 9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면 한 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제 제너 덜런 미 재무부 장관도 ABC 방송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돈을 뭐 정책대로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이다. 이게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 우려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 가지고 그렇게 큰 인플레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돈 많이 푸는데 이 돈이 풀리면 인플레가 안 일어나냐라고 하는 게 한쪽 경제 전문가들의 걱정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해주신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괜찮을 거다. 네.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물가 상황을 유지할 만한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라고 해석도 되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충분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쓴다든지 금리 상황에서 예. 여러 가지 정책을 앞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 고민거리 많은데 그중에 제가 보기엔 한 15번째 정도 되는 고민이 자동차 보험, 뭐 실손 보험 이런 보험이 자꾸 손해가 많이 나서 보험료 매일 올라가고 네. 매달 올라가고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좀 바꿔보자, 개선해보자 하는 노력이 지금 금융당국의 책상에서 만지작만지작 되는 것 같은데 뭐 얘기가 좀 나오나 봐요. 어떤 내용 들어 있습니까? 영국의 자동차 보험 개혁을 벤치마킹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자동차 보험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부담이 좀 커진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그 이유가 사실은 경미한 사고에 지출되는 보험료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먼저 개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는 5월에 시행되는 법을 이제 스플래시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스플래시가 자동차가 탁 부딪히면 관성 때문에 이제 목이 뒤로 이렇게 확 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확.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채찍이 움직이는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스플래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스플래시,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 같은 것들을 좀 개혁하자, 보험료가 나가는 걸 개혁하자라는 걸로 해서 영국에서 5월에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 크게 보면 치료 기간이 2년 이하의 경상에 적용되는 그 진단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보험료를 크게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7분의 1 가량의 그 실제로 지원되는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영국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뒤에서 쿵 받았는데 목이 물론 아프겠죠. 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막 2달, 3달씩 병원 다니면서 이러는 건 좀 방지해 보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네네. 그럼 실제로 방지를 어떻게 하냐면 의사가 진단을 그럼 2주 진단입니다 하면 딱 2주치 치료비만 준다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은 사실 국내에서는 계속 증상이 있고 그러면 진단하고 상관없이 그 치료까지 보험사들이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정신적인 손해까지 만족이 돼야 나중에 합의서 써주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거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내는 보험료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받아왔던 혜택도 크게 줄거든요. 사고를 당했을 때.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어떤 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유리한 것인가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사고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대비가 조금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보험의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피해자의 손해를 원래는 가해자가 다 만족스럽게 보상을 해줘야 끝나는 건데 네네. 그거를 대신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꾸는 방향은 다 대신해 드리지는 않고요. 그 약한 거는 그냥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피해자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럼 가해자끼리와 피해자가 다시 소송해야 되는 건가? 네. 이제 이런 고민도 좀 들 것 더군다나 같고. 자동차 보험 의무 보험인데다가 예. 최근에 너무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예.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네.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거래 시작하는 그동안 공모주 청약 많이 이제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에 시장 열려봐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이 관심은 이제 흔히 따상이라고 하는 상장 첫날 200%까지 상승해서 시초가가 형성되고 여기서 상한가까지 가는 예. 그걸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혹시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내일까지도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신 분들, 실제로 주식을 받으신 분들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두 배면 이제 한 13만 원이라는 건데요, 주가가. 네.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거래될 주식이면 13만 원에 공모를 하지 왜 6만 원에 공모를 해서 그렇게 온 국민들 다 바쁘게 만들고 이게 뭐냐 이제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약간 흥행을 위한 것도 있고요. 주관사가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공모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비난을 주관사하고 기업이 또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공모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도. 지금 시장에선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보수적인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있는 같아요. 것 같은데 몰라요. 근데 너무 보수적이라고 하면 그럼 오늘은 상한가부터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장내 가격까지 봐야 되니까요. 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백신 만드는 회사니까 또 네. 한철 장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에셋플러스 운용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대출금리 움직임 그리고 대출 잘 받는 요령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으로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대요. 네, 그 말은 시중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고 네. 우리나라 금리도 그러면 오르겠구나 싶은데 실제로 오른다고 하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변동금리로 받으면 코픽스라고 하는 뭔가 이 덩어리 움직임에 따라서 내 대출 금리가 움직인다는데 네, 그거는 내려간다네요. 네. 코픽스 금리는 내려갔습니다. 이제 코픽스 금리는 사실은 그냥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주로 이제 예금이라든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쓰는 비용들 있잖아요. 예. 은행들도 그런 걸 받아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즉 조달 비용은 조금 낮아졌는데 그래서 코픽스라는 기준 금리는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이 요즘 시중금리는 들썩들썩 올라가는 분위기라도 네. 예금 금리를 오히려 낮춘다 그 말이에요. 네, 뭐 예금 금리는 조금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조달하는 평균적인 금리 자체가 약간 낮아지긴 했는데 0.03% 포인트. 약간. 근데 이게 2월도 낮아졌고 3월도 2월에 비해서 또 낮아지긴 했으나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그럼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지금 받으러 가면 낮아졌냐?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에 은행 가서 물어본 금리에 비하면 비해서 더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게 기준은 그러니까 원가는 싸졌는데 그 말이죠. 예. 예. 전체적인 상품 가격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의 그 가격은 더 예. 비싸졌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 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플러스 가산 금리 이 정도는 다들 아시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주로 이제 마이너스인데 가감 조정 금리라고 해가지고 기준 금리가 어떤 원재료 값이면 가산 금리는 여기에 붙는 마진이나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고 예. 가감 조정 금리는 그 사장님 할인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주는데 기준금리, 그러니까 원재료 값은 내려갔는데 가산금리와 가감 조정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건 이제 사장님 마음인데. 그렇죠. 저 산지에서 시금치 한 단을 1,000원에 떼오든 900원에 떼오든 네, 900원에 떼왔는데 나는 2,000원에 팔 거다 하면 파시는 건데 맞습니다. 좀 싸지면 싸게 파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운데 예. 보통 은행들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습니다. 대출이 수요가 많아지면 그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다른 기준금리들도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코픽스 기준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걸 올려도 별 시장에 저항은 사실 없는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래 시금치는 늘 2,000원이지라고 생각하고 다들 시장 오시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다 올라갔는데 요즘에 채소값 다 올랐더라. 근데 당근만 떨어지면 이상하니까 당근도 올려놔도 아무도 그게 비싸다는 거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코픽스는 좀 내려가는데 네. 그 말은 이미 예전에 대출 받으셨던 분이 이제 내는 이자도 그래서 같이 내려갔는데 네, 그렇죠. 과거에 대출 받았던 그렇죠, 분은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은 새로 이제 대출 받으러 은행 오는 분들한테까지 그 할인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않는다. 왜냐하면 대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은행 예.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뭐 규제 때문에 줄긴 했지만 예. 굳이 낮추지 않아도 대출 받으실 분들은 다 받아간다.
그 얼마나 올라나 봤더니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1월 평균 0.8에서 이 가감 조정 금리가 0.75%로 감소를 했다가 3월은 아직 다 집계는 안 됐는데 은행별로 한 0.04에서 0.08% 포인트 정도 할인 폭을 더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산 금리라고 하는 거가 높으면 나중에 이제 코픽스도 또 올라가고 그러면 원래 높게 받은 가산 금리는 그대로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높다고 생각하면 또 은행도 그걸 좀 줄입니다. 그때 다른데. 그때 다른데 요즘 그 은행에 좀 대출 잘 받는 요령은 그럼 은행 창구가 한산할 때 받는다. 사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요령이네요. 네네. 기준금리가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좋은 마음에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기다렸다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대출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 1, 2주 사이에 가감 조정금리를 은행이 줄여버립니다. 올려요. 예. 그렇겠죠. 은행이 올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는 건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흐름은 우리가 알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혹시나 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땐 내려가기 전에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 다 작성하고 네. 서류를 일단 내놓은 다음에 실제로 실행은 기준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가감 조정금리를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할인폭을 줄어들이기 전에 네. 그때부터 대출을 실행하시면 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팁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출이라고 하는 게 평생 몇 번 안 받잖아요. 큰 대출은. 예. 그러다 보니 요령이 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살다 보면 은행 대출은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필요하면 지금 간다고 해도 빨리 가는 거 아니더군요. 예, 빨리 가는 게 아니죠. 대개 2달이나 3달 전에 네, 가서 홀드해 놓을 수 있어요. 가서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네, 돈만 2달 후에 받는다 이게 가능하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요령이고 요령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설명해 주신 바는 앞으로 금리가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네네. 그런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은 좀 내려가면 대출 받아야지라고 해서 은행에 안 가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 가야 된다는 그때 거죠. 가서 미리 서류 다 써놓고 내려가면 그때 실행을 해야지 은행이 거기에 붙이는 마진을 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네.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는 것도 사람들 떼지어 다닐 때 같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예. 백화점 사람 몰릴 때 할인 좀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런 거. 좀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참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즘 카드사나 캐피탈 같은 이런 좀 비싼 금리 취급하는 곳들은 네네.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살짝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카드사나 캐피탈의 금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라든가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금리처럼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해놓지를 않고 있어요. 예. 들어가 보시면 신용 점수별 아니면 구신용 등급별 평균적인 금리 정도만 공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나마 이제 장기 대출이라고 하는 이 카드론 대출 1년 이상 되는 카드론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리라는 표현보다 기준 가격 플러스 실제 대출 금리 이 정도로 표시를 해놓고는 있는데 네. 이게 워낙 두루뭉술하게 이 밴드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신용대출에 비해서 빌리시는 분들의 문턱이 낮기 때문에 요즘에 그 신용카드 카드론의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이 카드론의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한 5.94% 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11.62%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최고 신용 점수일 때의 이 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용 점수가 이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2배 차이가 카드사별로 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제 내가 주로 거래하는 카드사보다는 예. 이것도 비교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비교를 그럼 어떻게 하냐? 카드를 일일이 만들어봐야 되냐? 그리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카드론이 당장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혹시나 이런 수요가 있으시면 뭐 이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금융상품 한눈에라든가 이런 공시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곳들 내 카드를 평상시에 만들어 놔라. 네,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혹시 카드론을 받으실 수요가 있다면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9%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4, 5%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예. 굉장히 큰 거죠. 예전에는 은행 가면 마이너스 대출 쉽게 해주고 예. 신용 대출도 꽤 나오니까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엔 그거 다 이제 단속도 하고 막히거나 대출도 그렇죠. 그만해주라고 당국에서 자꾸 이제 옆구리 찌르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대출금리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 이제 은행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시즌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은 손품 발품 팔아보라는 뜻인데 네.
그리고 남들 안 받으러 다닐 때 받아러 가는 게 요령입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거 어떻게 비교하죠? 그걸? 일단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주거래은행이 1번이긴 합니다. 음. 1번이긴 하고 거기에 문의를 해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주거래은행보다 낮은 곳에 금리를 줄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 알아보냐?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검색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휴된 66개 금융기관 뭐 해당 금융사 여기를 가조회를 해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맞춤대출. 여기서 조회를 하면은 내가 직업을 입력한 대로 소득을 입력한 대로 대충 고객님은 요 정도의 한도로 요 정도의 금리로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를 쭉 리스트업을 해줘요. 이 정도 해줍니다. 금리보다 높은 사채업자한테 가지 마세요라는 뜻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거기서 1번부터 쭉 나열한 그 순서대로 대출을 알아보시면 그게 좋죠. 그러니까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방문을 하면 되고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면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 신용 등급을 집어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 가부 여부랑 정확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시중보다 한 1%에서 2%포인트 금리 더 싸게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예. 금융사라고 하더라도. 예. 왜냐하면 이 중간에서 받는 마진이 없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 마진을 포기하고 금리를 연결해 낮춰주는 주는 거기 거니까? 때문에, 예.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이거 예. 검색해 보라고 요령은 알려드리는데 요건 신용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걸 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